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이 전환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계나 특히 온 부처가 지금 막 난리예요. 그래서 방금 전 IEA 회의하다가 지금 중간에 빠져나왔거든요. IEA 같은 국제 무대에서 저희 나라를 굉장히 유심히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 가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표로 포스코 같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굉장히 걱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탄소에서 도대체 뭘로 왜 저탄소를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뭘로 저걸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NDC를 다 안 했잖아요. 이걸 UNFC에서 한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요. 그 저탄소 경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렇게 각 기관에서 많이 냈습니다. 여기 전반적인 세계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1시간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의문사항 있으면 막 이야기하십시오. 워크샵이니까 편하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적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있었던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크게 기후변화 쪽에 협약이 있으면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 상승했고, 모법이요. 교도정서가 있었고요. 최근에 파리 협정이 됐었고, 이게 큰 흐름입니다. 세계요. 교도정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제 2021년부터는 파리 협정이 들어가지만요. 교도정서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모법이고요. 밑에가 하위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고요.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요. 한 3, 4년 지나면요. 여기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3, 4년 되면 각 국가의 정책으로 이렇게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빠르게 했습니다. 1999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6 감축 목표를 2009년에 발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발적으로 국제 무대에 있었는데요. MB 정부 때 저도 자발적인 감축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요. 가서 발표하고 나서요. 바로 녹법 만들어서 그것도 의무화시켰는 게 언론들에 대한 타깃이요. 마인드가 타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요, 보니까 기본적인 정책이요. 저 사람들은 저분들을 만들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 하여튼 규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2030년 감축 목표 화환도 INDC가 지금 RFI가 빠졌는데요. 했습니다. 유엔에 제출했고요. 이미 작년에 다시 이 로드맵 만들어서 작년에 또 수정까지 다 했고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달성하려면요, 이게 그냥 유엔에서요, 파리 협정 만들 때요, 전 세계가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유엔에서 저렇게 모인 적이 없답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VIP들 모여서 저렇게 합의한 적이 파리 협정 이해는 없답니다. 그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요. 트럼프가 빠졌다고 해서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탄소 경제 체제, 저탄소 시스템이요, 그냥 우리 경제라고 하니까 경제 쪽은 먼저 이야기하죠. 저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파리 협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시요, 1.5도, 이쪽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 줄여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먼저 이제 유엔의 국가 기여 방안요. 앞에 인텐디드는요, 이미 이제 비준하고 나면요, 앞에 I자가 떨어집니다. 내셔널 디터미는 컨트리뷰션이라는데 그전에 커미트먼트, 액션 이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컨트리뷰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국제문제 쓰는 법률에 쓰는 용어랍니다. 기여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리 협정은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하라는 게 NDC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만의 얘기요. 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국제 협약들이요, 문구를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협상을 18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참여요. 이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막 전 세계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2, 3일 듣고요. 무장이요. 내가 그럼 협약 초안을 잡아오겠다. 그러면 잡아오면요. 보면요. 굉장히 우리 영어 있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단문으로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각국이 그러잖아요. 개도국이 예를 들어서 저거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무장이요. 권한이 없어. 좋다. 제안해봐라. 그러면 개도국에 대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문장을요. 선조국이 아니 우리가 그거 좀 다르다. 우리 다르는 게 있다. 그거 반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최종적으로 한 문장이요. 한 단락이 되니까 한 문장이요. 한 단락만큼 길어집니다. considering, remarking, 하고 하는데 저도 이거 뭐가 주어고요. 뭐가 목적인지를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개도국 입장, 선진국 입장 온통 다 들어가 아니 짬뽕돼 있는 이게 컴프로마이즈 한다고 하잖아요. 저걸 보니까 한 문장을 놓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약 안에 이제 다 이 모든 입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발생하냐면요. 파리 협정 다 해놓고 그 다음에요. 교도소 같은 거 보면 그 다음 연도에 합의해놓고 이야기하면요. 작년에 우리 합의했듯이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가 작년에 언제 합의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별을 협약의 원칙이요. CBDR 있잖아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이렇게 합니다. 차별화된 책임이다. 그게 역사적인 그 historical responsibility, historical ambition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약 문구를 보면요 정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폰에 몰리니까요 그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우리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도 틀린 이야기 아니고 교육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막 누가 이야기를 하면요 저게 그 정의가 뭐냐 절대 거기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공통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국가가 나와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막 했어요. 도대체 무슨 그의 의미냐 물어보지 않으니까 막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또 막 그 말을 따라서 합니다. 막. 저 NDC란 말이죠. 컨스티튜션 말을 막 어느 국가 인도가 처음에 있는데 막 저기 해서 일본에 했잖아요. 저게 뭐냐? 법적으로 뭐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요. 작년에 이야기했던 컨스티튜션 있잖아요. 제가. 저 앵커링 했으니까 우리 얘기하자고 합니다. 앵커링이라는 이야기를 또 우리는 그냥 다치로 알고 있는 것을 동사로 씁니다. ING 붙여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앵커링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잘 이야기 어려운데 어디죠? 해양대학교. 거기서 강의하면서 해주니까 학생들한테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요. 정착이 됐다. 그럴 때 앵커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189개국이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한 192개국 정도 됩니다. 이 두세 국가를 빼고는 전부 다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반대했습니다. 협약 사무국이요. 요것에서 쭉 그 정리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북한도요. 북한도 냈습니다. 북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요즘도. 그 전에 안 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요. 3명, 2~3명씩 막 열심히 옵니다. 보시면요.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2016년에 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내년에 업데이트하면요. 아마 그 다음에 2021년 정도에 새로운 보고서 나올 것 같은데요. 더 강화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배출량 2도하고 1.5 배출량 그 보호가 비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 것보다는요. 이 상대적인 목표, 이제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인 목표인데 과거 배출량 대비 앞으로 얼마 줄 거냐 이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거 선진국들이 주라는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많이 30%고 상대 목표는요. 비례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지랄표 목표도 있는데 상대 목표 여기 개도국이 대부분 많이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 갔었잖아요. 여기 가장 많고 선진국이요. 정책 및 조치를 내리라고 나 우리 신재생산의 정책을 얼마를 크게 한 것도 있고요. 지략도 그 중국 인도가 전형적으로 한 건데요.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싱가포르요. 우리가 비교하다가요.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꾸 이렇게 가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했는데 바다리하고 아마 이렇게 환경부 쪽에서요. 이렇게 지금 가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여기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만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올 9월에 VIP가 유엔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규변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강화하자는 것은 너무 이렇게 모든 여건에 봐서 반대를 하니까요. 가장 환경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목표 쪽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목표를 절대 목표로 바꾸자고 합니다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있고요. 대본 목표는 2030년입니다. 미국 같은 매교가 2025년에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대부분 감축 대상군이 들어갔고요. 원시가스가요. 하는 NF3가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계도 여기 NF3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GWP요. 썼고요. GTP를 쓴 데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에 예전 쭉 주장했었는데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고요. 글로벌 템퍼러처 포텐셜입니다. 좀 계산하는 방식이 좀 과학적으로 다른데요. 저 브라질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희도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메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도대체 온실 감축을 뭘로 통해서 할 거냐? 대부분 국가들이요. 에너지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 뒤에 쭉 이야기가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요. 그중에 CCS도 들어가 있고요. 넌 CO2도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CCS 같은 좀 보고요. 이 산림 쪽들을 좀 보시면 좋고요.
감축 분야대 에너지 효율, 신재생,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트, CCS, 산림 이쪽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들인데요. 그러면 저 분야에서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것이 세계 대부분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평하고 의욕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 뭐 있는데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이 갑북이 파리 협정은요,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냈는데요. 우리나라 2030년 37% 감축 목표잖아요. 저 파그라만데 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의욕적인 걸 냈어요. 이렇게 주권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2030년에요. 연간 배출량이 총 562억 톤입니다. CO2 포함해서요. 다 모든 게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 90년 대비해 4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증가해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노력한다고 했어도요. 그리고 2014년 배출량 527톤에 비하면요.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NDC를 해서 간다면요. 나중에 2100년에 가서요. 산업화 이전 대비요. 약 3도씩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지금 이미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산업화 이전 대비요. 1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리 협정에서는 1.5도요. 가만 놔둬도요. 2030년쯤 되면요. 그 1.5도가 올라간답니다. 가만 놔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 딱 해도요. 이 관성이 있어요. 2030년에 40년 사이 되면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출 안 해도요. 굉장히 그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2030년에 NDC 배출량 보면요.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하는 2도씨 배출량이요.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 이전요. 산업화는 1850년에 195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거 달성하는데 이 파리 협정은 정확히 2도로 목표 들어가 있습니다. 2도 상승하는 것들입니다. 2도 이내 상승하는 목표는 들어가 있고요. 1.5도 이내 상승은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OECD IE 회의 갔더니요. 2유부터 시작했어요. 그동안 2도 목표를 정했거든요. 근데 1.5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요. 모든 개도 다 1.5로 바뀌었고요. 선진 중에서는요. 2유도 바뀌어서 가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이제 강한 감축 목표가 압박으로 와닿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2도 달성하려면요. 약 보시면 BA가 655톤이요. 15톤이니까 연간 배출량이 NDC장이 되면 565톤. 2도시에 필요한 돈은요. 415톤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 152억 톤이 초과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냈던 1.5도, 2도 달성하려면요. 현재 냈던 NDC 있잖아요. 전 세계가요. 2.7배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2도를 달성한다는 것들입니다. 2030년까지요. 만약 1.5도 가게 된다면요. 3.6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37%잖아요. 37% 2.7배면 얼마입니까? 거의 80% 넘어가죠. 2030년까지 거의 BA 대비 80% 이상을 줄여야 되고요. 1도 달성하려면요. 우리 2030년 마이너스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요. 파리 협정에서요. 그 글로벌 스탁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협정 문안에 보면요. 그 개별 국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글로벌 스탁테킹을 한다. 스탁테킹은 재고 점검이라고 하죠. 중간 점검하는데 왜 하느냐? 그냥 파리 협정이 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한다.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보고 회의 청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파리 협정 그 문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천만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방기문 총장이 잘 하시잖아요. 전 세계 VIP 모아다가 자, 이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2도 달성도 어렵다. 1.5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려면 달성하려면 2도 달성하려면 2.7도를 올려야 되는데 야, 한국은 너무 강한 감축물이니까 너희들 올리지 말고 중국이나 인도가 너희 약하니까 너희들이 대신 5, 6배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냈던 거 있잖아요. 전부 다 2.7도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100% 이렇게 확신을 그동안 협상하고 그동안 했던 겁니다. 너무 지금까지 최대한 이렇게 노력한다고 했어도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NDC를 냈던 것이요. 비율 대비 14% 감축한 겁니다. 우리는 몇 프로 있을까? 37%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도씨를 배출하려면요. 37% 강하는데 우연하게도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37.5%가 되잖아요. 37%잖아요. 여기 가 있습니다. 근데 정답 냈던 게 14%. 이게 30% 가려면 곱하기 2.7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시사점이 과학자들인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실은 기후변화에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적 배출량이요. CO2 같은 것은요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과거 역사적인 배출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거 역사적인 배출량은 선진국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니 개도국이요. 그래서 선진국이 과거에 이게 배출했잖아요. 그 선진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보니까 그래 우리가 많이 배출했어. 그리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보니까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우리는 줄고 있는데 개도국은 너희들이 더 많이 배출을 할 거로 본다. 근데 너희들 책임다라고 이렇게. 개도국은요 과거를 보고 선진국은 자꾸 미래를 봅니다.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총 누적 배출량, 카본 버짓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누적 배출 총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1.5도 배출 총량이요. 누적 2012년부터 앞으로 남은 게 738 기가톤인데요. 2도시 배출 총량을 하면요. 1000 기가톤이고 1.5도 하려면 550 기가톤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요건데요. 이게 1.5도는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요거 2도 하려면요. 이미 70% 정도를 이미 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몇 프로가 전 세계가요. 전 세계가 이제 요거 가지고 싸워서 먹고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치열합니다. 이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뭐 발표가 있었는데 남아공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역사적인 책임하고 그 권리, 배출로서 권리를 따져봤더니 선진국들은 이미 마이너스 권리가 있다. 선진국 너희들은 배출할 권리가 없다. 지금부터 영 배출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아직도 개도국들도 조금 플러스 되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이너스 배출이 뭘 의미하냐 그랬지. 그런 거 알면서 다 물어보느냐 이렇게 개도국 대표가 얘기해요. 뭡니까? 동원하고 기술 그냥 줘라 그런 얘기. 물론 마이너스 하면요 살리는 투자하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지만 정식으로는 그런 걸 의미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미 1.5도 어려도 2도 배출 총량이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남은 배출 총량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NC 내기천에는 이렇게 증가를 들어가고요. NC 냈더니요 조금 증가폭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도 달성하려면 이 패스웨이를 가야 되고 1.5도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총량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